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미국의 최고의 사업가이며 대부호였습니다. 그는 2006년 포브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역대 1위 순위에 선정되었으며 자산 가치는 현재의 빌 게이츠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1839년 뉴욕 북부 리치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록펠러는 나무꾼으로 일하다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돌팔이 약장수였고 소금, 목재, 말 등을 팔기도 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속임수에 능했고 넉살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집에는 비정기적으로 돌아와 머물렀으며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하는 중혼 범죄를 저질렀던 바람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살이의 냉혹한 원리를 가르쳐주며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악당과도 같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점을 가르쳤는데 대표적인 예가 성인이 된 아들에게도 집세와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자식에게 정직과 근면 그리고 절약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쳤으며 이런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록펠러는 성실하게 성장합니다. 어린 록펠러는 집에서 칠면조를 길러 용돈을 벌었으며 감자와 캔디도 팔았습니다. 이렇게 번 돈을 동네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익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장사 수완을 물려받아 뛰어난 사업자질을 어릴 적부터 보여줍니다. 그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16세 때 클리블랜드에서 휴이트 앤 터틀이라는 곡물 위탁 판매 상점에서 격리 보조로 몇 년간 열심히 근무했지만 본인이 원했던 임금 협상에 불발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 사업 경험의 발판으로 록펠러는 20세의 동료인 모리스 클라크와 함께 클라크 앤 록펠러라는 회사를 설립해 생필품과 농산물을 팔아 큰 돈을 벌게 되며 2년 후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의 회사 물자를 북군에 납품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선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 유전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석유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24세에 정유 공장을 건설하면서 식료품 사업에서 석유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록펠러는 25세의 청교도의 후손이며 가정이 유복한 로라 스펠만과 결혼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초급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으며 서로 좋은 동반자로 해로하며 슬하에는 5 자녀를 뒀습니다. 록펠러는 남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전 탐사와 채굴에 열중할 때 부가가치가 더 큰 정제산업에 주목했으며 26세에 록펠러 앤 앤드루스를 설립해 정제사업에 매진합니다. 그 사업은 록펠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8세의 헨리 모리슨 플래글러와 파트너가 되어 록펠러, 앤드루스 앤 플래글러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의 전신이었습니다. 31세에는 자본금 100만 달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창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석유 가격의 극심한 급등락으로 인한 제살깎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체 간 협력과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석유를 나무통에서 철제 탱크로 교체해 운송시켰으며 불황기에 철도와 석유 사업자 간의 트러스트를 구성해 운송료와 석유 산업의 마진을 조정했고 이 트러스트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통해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했습니다. 그 과정은 많은 불만과 충돌의 무자비한 행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 43세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석유 사업에서 생긴 거액의 이윤으로 광산, 산림, 철도, 은행 등에 투자하여 최초의 재벌을 형성합니다. 석유는 미국 전역에 걸쳐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전기등의 시대가 열려 석유 등이 하나씩 사라져도 석유 수요는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에 걸쳐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자동차 연료로 석유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
그의 기업은 승승장구하여 53세에는 억만장자로 전 세계의 석유의 80%가량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얼마 후 알로피셔라는 탈모증과 비슷한 암에 걸려 1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습니다. 록펠러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라는 병원 벽에 걸린 글을 보면서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큰 돈은 벌었지만 뜻있게 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아이 엄마에게 몰래 치료비를 대주어 건강해져 퇴원하는 아이와 엄마를 보면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록펠러는 다시 행복을 찾았으며 건강도 차차로 회복해 완치가 됩니다. 그는 55세부터 고아원, 도서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뒤에는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11조 전담 부서의 직원을 40명이나 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석유 산업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스탠더드 오일은 60세의 연방 반 트러스트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트러스트가 해체됩니다. 72세에 같은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은 끝내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를 명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석유 독점 기업은 34개의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들인 록펠러 2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사업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로 회사가 해체된 후에는 주가가 더욱 올라 74세에는 10억 달러의 재산을 갖게 됩니다. 기업이 분리되면서 록펠러의 재산은 오히려 천문학적으로 팽창합니다. 은퇴 후 록펠러는 더욱 체계적으로 자선 사업을 위해 록펠러 재단을 설립합니다. 의회로부터 재단 설립 인가를 받는 데만 3년을 씨름해야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였고 병원, 의학연구소, 교회, 학교, 박물관 등의 사업에도 전념합니다. 많은 노벨 수상자도 배출되었으며 의학연구소는 각종 전염병과 폐렴, 소아마비와 매독 등을 치료할 백신을 개발해 인류의 번영에 공헌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교회 건축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세우고 연구자금 등을 기부했으며 박물관을 세워 수많은 유물과 유적을 보호하고 연구했습니다. 록펠러는 1937년 플로리다주의 휴양지에서 97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록펠러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인 자본가로 통합니다. 독점 체제를 구축한 냉혹한 자본가이지만 자선 사업가로 가진 돈을 아름답게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환원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사업가적 기질은 아버지에게서 가정적 신앙적이고 근검, 성실, 절약하는 모습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기독교 신앙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으며 일평생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록펠러가 세상에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탓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간 젊은 벤처 기업인의 일생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줍니다. 더군다나 그는 안정적인 곡물 거래 대신 위험성이 큰 석유 거래와 정제라는 벤처 산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에게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대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록펠러의 부자가 되는 지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에 대한 확신 없이는 절대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모든 재난을 기회로 바꾸려고 시도해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인정받은 성공에 이르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열어라. 인생의 성공에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목표가 무엇이든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업 성공에는 비법은 없으며 매일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다. 끈기만큼 성공의 필수인 자질은 없다. 결국엔 끈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